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평론가 유청희 씨와 함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랜드로버에서 새 SUV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인지로버 브랜드 시리즈에서 새 모델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예, 랜드로버에서는 그동안 레인지로버 라인업의 세 모델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스포트, 그리고 이보크 이렇게 세 모델이었었는데 크기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마켓 포지션으로 봤을 때 이보크와 랜드로버 스포트 사이에 자리하는 모델로 벨라를 새롭게 추가를 한 겁니다. 벨라의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라인업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이 앞의 디자인과 실내의 디자인은 새롭게 다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올 그 랜드로버 또는 레인지로버 차에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죠. 시승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나올 레인지로버의 디자인 특징들을 벨라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벨라는 나오기 전부터 디자인이 참 예쁘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류청희 씨는 이 디자인 어때요? 벨라? 올 봄에 서울 모터쇼 때 벨라도 전시가 됐었죠. 예. 그때 봤을 때하고 실물로 야외에 나와서 차를 봤을 때 느낌이 좀 상당히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좀 모터쇼에서 봤을 때는 약간 더 크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실물을 야외에 나와서 봤을 때는 그때 모터쇼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차가 작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랜드로버에서는 또 처음으로 레이저 헤드램프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저는 벨라 뒷모습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같이 시승했던 디스커버리 있잖아요, 신형. 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형 디스커버리는 앞보다 좀 뒤가 좀 작아 보이고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벨라의 경우에도 좀 뒷모습을 보면은 좀 앞에보다는 좀 덜 예쁘고 좀 차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랜드로버 차들의 어떤 공통적인 면이기도 한데요. 앞쪽은 차가 상당히 넓어 보이는 디자인인 반면에 차체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그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벨라에서는 그런 측면이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UV로는 드물게 그 리어 범퍼에 디퓨저 룩이 또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디퓨저까지는 아닌데 뭔가 스포티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SUV다 보니까 약간 하체를 보호하는 어떤 가드의 디자인하고 스포츠성이 강한 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퓨저의 어떤 요소들을 결합을 한 그런 디자인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사이즈는 265에 45R 21입니다. 240마력이긴 하지만 2.0 디젤인데 21인치 휠이면 약간은 좀 오버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대개는 SUV가 차체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휠 사이즈가 좀 작게 되면은 좀 왜소한 느낌이 드는, 그렇죠. 전체적인 디자인의 균형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휠이 아주 크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좀 지름이 큰 휠을 쓰는 경우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 역시도 랜드로버에는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인데 일단 소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거는 어떠세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예. 시각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실내 분위기 전체에서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동안에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패턴이기도 하지만은 주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봐도 고급스럽지만 실제로 만져봐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상위 모델과 뭐 거의 비슷하거나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벨라의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꽤 만족감이 높아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이제 위쪽에 있는 이 검은 부분들, 도어도 그렇고 대시보드도 그렇고 위쪽 부분은 일반적인 랜드로버 모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글로스 스타일의 그레인을 집어넣은 부분이라든지 알루미늄 컬러로 처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간결하면서도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벨라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센터 패시아 디자인의 경우에는 처음 선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위아래로 두 가지 액정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와이드 액정이 있고 여기에 주요 메뉴들이 다 통합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의 화질이 또 상당히 좋아요. 전반적으로 모니터 해상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여러 가지 화면들이 전환이 될 때도 상당히 매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해서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선택했을 때 화면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벨라의 실내가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상단의 모니터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여기가 이렇게 수납이 돼 있죠. 그러다가 시동을 키면은 이렇게 더 눈에 보기가 좋게 이렇게 약간 이게 틸팅이 되는데, 네. 이것도 다른 차에서는 별로 못 보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모니터의 경우에는 보통은 요즘 대부분의 차들이 모니터 하나에 다 때려 넣잖아요. 네. 근데 벨라는 이 밑에 있는 이 액정에 따로 실내 온도, 공조장치, 시트, 차량 설정을 또 따로 빼놨어요. 위쪽에 있는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물리적인 버튼들을 많이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죠. 벨라에서는 물리적인 버튼들을 거의 없죠. 예, 네. 물리적인 버튼을 이 모니터와 터치 스크린으로 완전히 대체를 하고, 이 다이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선택을 한 다음 터치를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다이얼이 일반적으로는 공조장치를 선택을 해서 그렇죠.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능을 선택을 한 다른 메뉴로 들어가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기능을 선택하는 다이얼로 또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예. 이런 기능은 일반적인 물리적 그 스위치라든지 그 조절 장치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그런 다기능을 품을 수 있게 된 것들이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들입니다. 이와 함께 랜드로버 실내 하면 보통 터레인 리스폰스 다이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벨라 없어요. 벨라는 그 터레인 리스폰스 다이얼조차도 이와 안에 다 통합을 시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일일이 아이콘을 눌러서 변환이 됩니다. 저는 이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선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물리적인 버튼이 일단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 중에 조작하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단점도 눈에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콘들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써왔던 거를 그대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은, 이 화면에 텍스트로 이 기능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따로 예. 이 그림하고 이 텍스트로 따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운전하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시트 메뉴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시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키면은 이렇게 열선 시트가 1단이 되고, 여기 이 다이얼로 3단까지 조절을 하는 거죠. 네, 다이얼을 상당히 그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통풍 시트가 없군요. 통풍 시트는 요즘 랜드로버에서는 그 아래급 모델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어 다이얼은 뭐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 앞쪽에 이제 컵홀더가 하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컵홀더는 아닌데 그냥 컵홀더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컵홀더에서 쓰기 어려운 사각형으로 된 뭐 우유곽 같은 것들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센터 암레스트의 경우에는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열리고 개별적으로 슬라이딩도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은 사이즈의 물병이 한 4개 정도 들어가고 약간 여유가 있을 정도의 크기고요. 자잘한 소품들을 넣어두기에는 괜찮지만은 조금 그 부피가 나가는 소지품들을 집어넣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와 HDMI 그리고 C-V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벨라 역시도 계기판이 디지털로 변경이 됐습니다. 풀 LCD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상당히 높고 시각적으로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는 디자인입니다. 렛터박스 타입의 긴 화면이고, 아까 오면서 설명 듣기로는 해상도가 1920에 720 픽셀이라고 합니다. 제가 벨라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는 컨셉이 낮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공기 저항 개수도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낮고, 심지어는 이 시트 포지션도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차가 올로드 성능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유창희 씨는 이 시트는 느낌이 어떠세요? 일반적인 SUV와 비교를 하자면은 상당히 낮은 편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온로드 성향에 맞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벨라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착자감이 꽤 괜찮은데 이 시트의 가죽은 좀 약간 미끄러운 감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가죽에 비해서. 허벅지라든가 옆구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것도 조금 좀 탄탄한 느낌은 적은 편이죠. 방금 유청희 씨와 제가 번갈아서 한 번씩 앉아봤는데 이 차 크기에 비해서 2열의 무릎 공간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시트도 이렇게 착자감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1열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쿠션 자체도 약간 좀 단단한 편이고요.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은 슬라이딩은 안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경우에는 이 등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앉는 자세가 낮아서 주는 어떤 안정감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뒷좌석에서도 앞좌석만큼의 어떤 편안한 느낌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의 경우에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 두 개가 뭐 거의 꽉 끼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차의 뭐 크기라든가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앞좌석 아래쪽에 조금 있기 때문에 발을 놓는 데도 썩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673에 1732. 주행은 오토캐스트 이달 기자와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다일입니다. 예, 이 차의 지금 공회전 소음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소리가 들어오는 편이에요. 뭐 아주 시끄러운 편은 아니지만 그냥 귀에 좀 들리는 정도이고, 그리고 이 보통 우리가 진동을 얘기할 때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을 말하는데 이 차의 경우에는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은 조금 있어요. 이렇게 선에 앉아보면은 좀 이렇게 잔잔하게 전해져 오고요. 반면에 시트로는 진동이 뭐 거의 없는 건 아니군요. 예, 약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행 느낌은 운전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디젤과 8단 ZF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2.0 디젤의 최고 출력은 240마력인데 이 출력이나 토크를 보면은 뭐 대략 한 6, 7년 전에 3.0 V6 디젤과 거의 같은 힘을 내요. 그 정도로 그 리스당 출력이나 토크가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잠깐 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해본 결과 240마력의 이 벨라는 동력 성능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뭐 충분한 동력 성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델명도 D240이라고 붙였는데요. 아마 레인지로버에서 처음으로 이런 최고 출력으로 모델명을 만든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터보를 하나 더 넣으면서 240마력, 180마력짜리 엔진을 240마력으로 올렸고요. 그래서 이 차를 아까 제가 오는 길에 운전을 했었는데 밟고 나가는 느낌이 변속을 잘게 딱딱딱딱 치고 나가면서 부드럽고 편한 느낌은 있는데 이 차를 재밌게 타고 싶은 경우에는 확 밟고 막 뛰쳐나가는 그런 느낌은 51토크나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한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 디젤이니까 또 그것을 감안을 하고 또 이 차 또 크잖아요. 웬만큼 크잖아요. 중형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속기의 경우에는 그냥 무난합니다. 뭐 딱히 뭐 반응이 빠르다거나 뭐 그렇진 않고요. 물론 다이내믹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좀 빨라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이렇게 빠릿빠릿하진 않아요. 참고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 화면에서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환이 좀 빠르지가 않았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좀 반응이 느리니까 바뀌었나? 하고 좀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되고 하여튼 이거 되게 별로예요. 다이얼 대신 이걸로 하니까. 이 차의 하체는 신형 디스커버리보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단단하다기보다는 좀 상하의 움직임이 좀 그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와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그 하체만 보면은 이 차가 좀 더 올로드 성향이고 좀 더 스포티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렇다고 딱 이 차만 놓고 보면은 그냥 스포티까지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저는 컴포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체가. 네, 저는 매우 컴포트한 것 같고요. 이런 하체가 에어 서스펜션이 지금 모든 시승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D240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외했을 경우에 어떤 느낌일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옵션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벨라 고속 안정성이 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약간 좀 포근한 듯 하면서도 고속으로 달렸을 때 그 직진 안정성이 되게 좋고 의외로 또 좌우로 움직이는 롤이라든가 전체적인 보디 롤이 차 이 부드러운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높은 속도로 달릴 때도 그렇게 별로 불안함을 못 느꼈어요. 저는 그동안 랜드로버 타면서 놀란 적이 한 2번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의외다 싶은 게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왜냐하면은
아, 랜드로버가 이렇게 올로드 성향이니까 스티어링, 올로드에서도 스티어링 반응이 되게 빨랐거든요. 렌즈 스포츠 제가 처음 탔을 때 그때 한번 놀랐고,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탔을 때 고소환율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랜드로버도 올로드 성능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하고서 그때 한 번 더 놀라고요. 근데 이 벨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네요. 벨라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가 가장 올로드 성능에 치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기존에 렌즈로버 스포츠나 이보크에서 제가 몇 번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놀랍진 않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게 그냥 올류 디스커버리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크게 차별화가 되긴 하지만 뭔가 딱히 이렇게 올로드 성능이 더 강화됐다. 왜냐면 올류 디스커버리 자체도 올로드 성능이 좋거든요, 안정성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차는 아무래도 이 디자인이 좀 더 핵심이 아닌가, 차별화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가 그 아까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돌려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SUV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도였는데, 이게 뭐 세단이나 스포츠카 같은 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디스커버리가 뭐 최근에 이제 시승 행사를 했었으니까 비교가 되는데, 디스커버리는 그 레인지로버 같은 차들 아주 높은 차인데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승차감과 고속주행성을 잡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에어 서스펜션의 효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비교해 보려면은 이거 없는 거를 타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벨라 뭐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에서 좀 작고 깜찍하고 이런 고급스럽고 이런 차를 원하던 사람들한테 좋은 차인 것 같고요. 렌즈로버가 사실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소비자에겐 좋은 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차가 공기저항 개수가 0.32로 낮긴 하지만 그래도 키가 좀 있는 SUV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 바람 소리도 좀 덜 들리는 편인데, 이 옆에랑 이 운전할 때랑 조금 그 바람 소리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옆에 앉았을 때는 바람 소리가 되게 적었는데 운전석에 타니까 바람 소리가 좀 더 잘 들리네요. 저 바람 소리가 저는 이 필러나 저 앞에 보닛의 저쪽 어디 쪽에서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공기저항 개수 수치는 낮지만 SUV라서 앞에 이 면적이 넓어서 예. 네, 그런 소리들이 좀 잡소리들이 좀 들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벨라의 가장 큰 메리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메리트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예. 안 물어보셨지만 단점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차에 가장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다가오는 장점은 역시 디자인이고, 사실 저는 외관 디자인이 별로 이렇게 썩 이쁘진 않아요. 뭐 기존의 랜드로버도 뭐 워낙 괜찮았고, 그래서 이 차의 디자인이 뭐 이렇게 썩 예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참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실내가 여성에게 좀 더 어필하지 않을까,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내가 특히나 시동을 껐을 때 보면은 모든 화면들이 검게 변하고, 저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정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런 블랙 수트를 입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세련된 멋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외부 디자인도 나름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렌지로버에 대한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차라는 인식이 있는데, 렌지로버 디자인을 그대로 줄여놓은 모양이라서 작은 차를 타더라도 아, 저거 되게 비싼 차 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 마치 그 여성 그 핸드백,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 있잖아요. 그걸 좀 연상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저런 소재, 금속 같은 거 보면은 참 실내가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소재도 좋은 거 쓰고. 지금까지 봤던, 아까 가격이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생각을 바꿔보면은 조금 작고 고급스럽고 이런 차를 좋아하는 혹은 어떤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작고 고급스럽고 좀 비싸더라도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차들이 뭐 포르쉐 마칸이라던가 이런 차들이었는데, 이 렌지로버 벨라가 나오면서 그런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점은 제가 깜빡이 켜잖아요. 소리가 좀 빈티가 나죠. 너무 좀 텅 빈 소리가 나고, 이 차가 또 여러 가지 좀 꼬집을 게 있는데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비싸죠. 비싼데 거의 1억이잖아요. 시작 가격이. 근데 이 차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고 지금 1억이 되는 차인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고
통풍 시트도 없고, 그리고 이 차가 지금 R 다이내믹 트림의 SE인데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요추 조절 있잖아요. 그 기능도 없어요, 시트에. 그러니까 가격 생각하면은 조금 좀 그렇죠. 1억 밑으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한 차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행할 때 변속기가 주춤하네요. 서행할 때 자연스럽게 멈췄다가 다시 살짝 가속하잖아요. 그러면 기어가 좀 찾는 시간이 약간 걸리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춤한다고 하죠. 좀 그럴 때가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간혹 좀 튀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주행하는 거가 이 차의 장점인데 그런 면에서는 꽤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점은 이렇게 좀 가다 서다가 잦으니까 변속이 좀 잦아지잖아요. 그럴 때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다닐 때는 크게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체가 아주 심한 구간에 딱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납니다. 이 차 타면서 변속기를 아직 저 밑에서 뭐 보거나 이렇게는 못해서 그런데 좀 추정을 해보자면 이 조수석에 앉아보니까 제 왼쪽 발 놓는 자리를 상당히 많이 밀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불편할 수 있죠. 네,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추정을 해보자면은 이 차는 차 높이를 굉장히 낮추고자 상당히 바닥을 낮췄기 때문에 이 공간, 이 통이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건 뭐 순순히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건데요. 추측 예상. 네, 그래서 이게 좌우가 이런 동일한 구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이 튀어나온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여러 기자들이 이제 설명을 얘기를 한 것처럼요, 이 스티어링 휠이 좀 밑으로 조절되는 폭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 보통 마음 같았으면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내려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주차하고 있을 때는 서 있을 때 이렇게 다리로 그 스티어링 휠을 걸치고 잡고 있을 때가 가끔 있는데 걸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안팎 디자인과 또 브랜드 밸류의 메리트를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벨라가 좀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비싸도. 이게 팔 수 있는 대수가 그렇게 넉넉치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싸게 팔 이유가 없죠. 레인지로버 물량이 모자라서 못 파는 브랜드니까요. 예, 이로써 레인지로버 벨라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월 18일 첫 인도와 함께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냐? 진짜 광고예요? 네, 랜드로버 직원이에요? 네, 추석 전에 계약량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바람소리랑 공기저항 개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크레도스도 0.29였는데 그 차 바람소리 더럽게만 하는데 아니면 그게 뻥이었던가. 0.29가 아직 시승 계획이 없어요. 지금 시승기 편집 못한 게 너무 많아갖고 일단 저기 편집부터 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시승 안 하려고요. 이달 기자는 뭐 계획 없어요? 저요? 저 역시도 편집 못한 시승기가 무척 많이 있는데요. 빨리빨리 좀 해줘. 그게 정성을 들이다 보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코너 왜 아직도 안 올려? 선배랑 같이 안 올라가려고. 아니 그거 벌써 나는 올린 지가 옛날이잖아. 벌써 그때 이달 전에 같이 찍은 거 그거 아직도 안 올려? 못했어요, 편집. 에휴. 매일매일 데일리 뉴스를 하느라고 데일리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그날의 뉴스를 영상으로 요약해드리고 있어서요. 한번 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광고 중입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 기자의 광고. 네. 네. 이다일 기자는 어떻게 들으면 데일리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뉴스에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외 모터쇼 가면 뭐 꼭 그런 얘기 한 번씩 명찰에 있는 걸 보고 듣는데요. 네, 다일리. 참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가신다면서요? 네. 어떤 차를 주로 보실 예정이십니까? 모터쇼 관심 없어요. 모터쇼 따위가 뭐가 재밌다고. 관심 없어요. 나는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게 제일 재밌어요. 태권도장 안 가신다면서? 이번에? 이번엔 안 가. 이번엔 쾰른에 갈 일이 없어. 니를 안 가요? 니를 가지. 니를 그냥 그 앞에서 잘 거야. 그 앞에. 근데 참 웃긴 게 같은 ZF 8단인데 이상하게 다른 브랜드에 탑재된 거는 BMW만큼 안 좋아. 진짜로 ZF의 변속기는 BMW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거에 아마 엔진과 그 칼리브레이션, 뭐 매칭 그런 능력의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